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예스. 네. 네, 이제 현대사. 현대사 들어왔습니다. 금방 되죠, 여러분들? 네, 이제 현대사 3강만 공부하시면 끝! 완강.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완강의 경험을 한번 가져보는 거, 요거 아주 기분 좋아요. 네, 사실은 완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해봤어? 필요 없잖아. 근데 한국사만큼은 한번 좀 짧은 기간 동안에 달려서 뭐 완강을 해보면 기분 참 좋습니다. 별 채우기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감 잡으면서 계속 이동하시면 되니까 한번 좀 달려봅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깃발 딱 꽂으면 되는 겁니다. 그 현대사 지금부터 시작! 자, 현대사의 출발. 사실 현대사가 광복부터 출발하잖아요. 되게 좋아야 되는데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게 분단하고 같이 와요. 이게 우리 역사가 요게 좀 많이 아파요. 광복이 분단과 함께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참 많이 아픈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광복 직전에 일제의 패망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망했을 때 이제 그 이후에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죠. 카이로에서 이제 그 당시 열강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서.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독립이 약속이 돼요. 사실 여러분들 이게 너무 독립이 약속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앞강에 설명드렸지만 서구 열강에게 이 땅 한반도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관심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이로 회담에서 콕 찍어가지고 이 우리나라를 한국을 독립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들어갔다는 거는요. 이 카이로 회담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회담인데요. 거기에 우리나라만 콕 독립을 약속한다라고 들어가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이 뭐다?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일본 패망, 그래. 일본 패망 이후에 일본은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다. 근데 일본의 권리 속에서 이 한반도가 그냥 패키지로 그냥 묶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일본 땅으로 그냥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카이로 되면서 한국을 독립시킨다. 이게 내용이 들어간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얄타 회담에서는요, 소련이 참전하기로 또 약속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특히 일본과 맞서 싸우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요,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운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일제 패망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니까 이제 일본이 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금은 충칭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어떤 그 정부들이 지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광복이 되자 우리나라에 지금 이 소련군과 미군이 들어옵니다. 북에는 소련군과 이 남쪽에는 미군이 38도선 경계로 해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38도선 경계로 했던 것도 그 배경이 뭐였냐면 소련이 참전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 소련이 막 밀고 내려오는 거야. 막 쭉쭉 밀고 내려오는 거야. 너무 빨리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나 빨리.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이 참전해가지고 일본 관동군, 이 만주 지역에 있는 그 일본 군하고 격렬하게 싸우면서 소련이 굉장히 좀 힘이 좀 탕진되도록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저항이 없어. 일본 저항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냥 한반도가 통째로 그냥 손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미국이 급하게 제안을 해요. 한 30여 분 만에 결정이 됩니다. 남북 분할도선, 38도선. 쭉 그냥 줄 하나 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38도선 여기까지만 소련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순간 그냥 줄로 그냥 쭉 그었던 그 선이, 물론 지금 이제 휴전선은 약간 변형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 분단의 본질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아파요. 자, 어쨌건 간에 이 소련과 미국은요, 어떤 형태로 들어왔냐면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옵니다. 점령군의 형태. 당연하죠. 왜냐면 일본이 급작스럽게 패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부대가 뭐예요? 한국광복군이잖아요. 한국광복군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 한국광복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야지. 들어오면 미국과 소련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해방군의 형태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너무 급작하게 패망하는 바람에 한국군이 들어올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미국과 소련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 미국과 소련은 지금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역할을 못하는 거지.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이 땅은 이제 한반도는 일본 땅이니까 일단 그죠?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점령군의 형태로.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래저래.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미국과 소련이 들어오니까 국내에서도 지금 급한 거라. 이거 들어오기 전에 뭔가 우리의 어떤 나라권을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될까라고 해가지고 광복되자마자 만들어진 게 이 건준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 그러니까 조선 건국동맹의 그 뒤를 이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여운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그러니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치안이에요. 아예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가 패망. 갑자기 패망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일제가 치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 지금 도망가기 바쁜 중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여기다가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권력이 공백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 미국에서 왜 치안 공백 벌어지면 막 그냥 약탈 벌어지고 방화 벌어지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뭐 LA 이거 폭동 사태 뭐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지켜줄 수 있는 경찰 이런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건주는 제일 중요한 게 치안이다. 그래서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치안. 요 형태는 좌우합작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아예 나라를 선포해버려요.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듭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인민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지방 그 자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민위원회를 지방 곳곳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고 인민위원회가 지방 질서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점령군 형태로 들어왔잖아요. 소련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들이 바로 이 조선인민공화국 인민위원회 인정하지 않아요. What are you doing now? Who are you? 너희들 뭐야?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점령군 들어왔는데 너희들은 뭐니? 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태극기를 우리 힘으로 꽂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라. 못하니까 결국은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온 이들이 이 질서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일제강점기 3.1운동의 결과 만들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백범 김구은 선생 같은 경우 임시정부 주석이지 않습니까? 광복됐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임시정부 주석 김구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미국이. 그럼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 그냥 개인적으로 들어오래요. 그냥 개인 김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아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니 대한민국 임시정부조차도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의 질서는 점령군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들이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게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요, 미국, 소련, 그리고 영국, 3국이 외무부 장관들,
아니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왜냐면 이들이 지금 점령 국가들이니까 이들이 이제 이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중요해요. 우리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 것들이 먹혀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이거는 바로 이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그 국제 질서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상에서 뭐가 결정됐냐면 이게 결정됩니다. 다행히도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다. 한반도에 임시정부,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다라는 결정이 돼요. 다행히도.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신탁 통치를 하겠다.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플러스해서 이 4개 나라가 일정 기간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독립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점령국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점령한 형태에서 일단은 내정 간섭하겠다는 이야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질서니까.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게 이게 그들의 질서예요. 그들이 지금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열자. 이게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따 한반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임시정부 수립하겠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임시정부 수립하겠다. 그리고 신탁 통치하겠다. 이 문제를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하겠다. 요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맨 처음에 이 사실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그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맨 처음에는요. 그냥 신탁 통치만 알려졌어요. 이게 동아일보의 오보입니다. 오보. 동아일보에서 잘못 보도가 돼가지고 신탁 통치만 임시정부 빠지고 이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알려지지 않고 신탁 통치만 나온 거예요. 아니, 야, 이거 뭐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다시 식민지 만들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얘기는. 그죠? 당연히 반발하죠. 여기는 뭐 사회주의 세력도 반발하고 민족주의 진영도 반발하고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서구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하겠다는 얘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사회주의 진영 쪽에서 이게 아무래도 이상한 거라. 아니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그래서 알아보니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던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이 사회주의 진영은 뭘 생각했냐면 똑똑한 임시정부가 빨리 만들어지면 신탁 통치 기간을 줄일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임시정부 수립이 우선이다라고 여기가 방점을 찍은 거라. 아 그래? 그러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수용하자. 지지하자. 왜? 임시정부 세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줄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좌익 진영은 그래서 입장을 바꿔요. 맨 처음에는 이제 이 내용이 없다 보니까 좌익 진영도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이 임시정부라고 하는 내용을 알게 되면서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창조적으로 만들어 보자. 어차피 지금 이 한반도는 점령되어 있는 형태니까 그 점령군들에 의한 질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방법은 일단 우리가 임시정부를 먼저 세우는 거다. 여기에 방점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우익 진영, 그러니까 좌익 진영이 사회주의 진영이고요. 우익 진영은 민족주의 진영 또는 자본주의 진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진영은 뭐냐면 우익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구, 이승만 이런 인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임시정부가 필요 없다. 어쨌건 신탁 통치라고 하는 조항 자체가 문제다. 이거는 좀 식민지의 제2연속 아니냐. 이게 있으면 이건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이제 이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좌익 세력들은 임시정부의 방점을 찍었고 우익 세력들은 신탁 통치의 방점을 찍은 거예요. 이러면서 좌와 우가 격렬히 대립을 합니다.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하는 국제적 질서를 놓고 민족 내부가 갈려버린 거예요.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이. 자, 이러면 뭐 좌익 진영이 박헌영 대표적이고 우익 진영이 이승만, 김구 이런 인물이 있는데 이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46년 3월 1일 3.1절 기념 행사예요. 첫 번째로 광복되고 나서 첫 번째로 열리는 3.1절 기념 행사.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1919년 3.1운동 이후에 1920년 3월 1일 되면 가슴속에 그 태극기 품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 기억을
21년, 22년, 23년, 24년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광복되고 나서 처음으로 46년도에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이제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날이 온 거야.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이 좌와 우의 대립이 워낙 심하다 보니 좌익 진영 따로 3.1절 기념행사를 갖고 우익 진영 따로 기념행사를 갖고 끝나고 나서 서로 만나가지고 충돌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현대사에서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단순히 사실들을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게 됩니다.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게 됩니다.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게 되면서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증폭돼요. 나랑 이념이 다르면 너는 죽어도 돼.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생각에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념을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이념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팽배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다 서로 생각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면 안 돼요. 정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도구화시키거나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생각을 갖는다는 거는요. 이건 정말 비이성적이고 정말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경험을 했어요. 이제 6.25 전쟁으로 간다고요, 우리가요. 이 좌우의 대립이 거기까지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어쨌건 간에 이렇게 좌우의 대립이 극심해지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추가됩니다. 뭐냐면 이 광복되고 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처단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일제 35년 동안 지식인들, 기업인들, 일제 충성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소위 민족 반역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역사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바로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 팔아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사는 또 반복돼요. 역사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일제강점기 잘 먹고 살았는데 광복되고 나서 처벌받지 않았네? 그럼 혹시 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역사를 보면서 배운 거예요. 뭐야 그때도 살아남았는데 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라 팔아먹으면서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역사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그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반드시 처단되는 모습이 역사에 기록이 되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함부로 역사에 그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못해요. 왜냐하면 나도 저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정의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복되고 나서 이 미군정이 이제 점령군 형태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대한 역사를 잘 몰라요.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 미국의 입장은 이 한반도를 빨리 안정화시키는 거 이게 장땡이에요. 그것만 하면 돼. 이게 누가 통치를 하건 뭘 하건 상관없음. 미국은 여기서 안정화만 되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애들은 시끄러워. 안정화. 그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일제강점기의 관리들을 그대로 앉히는 거예요. 일제 충성했으니까 미국한테 충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정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민족 반역자들에 대한 처단이 늦춰집니다. 게다가 이렇게 좌우의 어떤 그 대립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 민족 반역자들은 지금 쫄아 있어요, 지금요. 안 그렇겠습니까? 야, 나 죽었구나, 이거. 큰일 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좌우의 대립을 보면서 이 우익 진영으로 그 민족 반역자들이 슬며시 들어가 버려요. 슬며시 들어가서
뭘로 변신하냐면 반공주의자들로 변신합니다. 구국에 소련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는 일을 내가 하겠다. 민족 반역자들이 이렇게 스며들어오면서 반공주의자들로 다시 변신을 하는 이런 모습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와, 역시 변신의 귀재들입니다. 그죠? 자, 이런 어떤 그 과정들 속에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여러분들 왜 미소 공동위원회 열려가지고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해결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려요. 이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열리는데 46년도에 미국과 소련이 마주 앉아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게 논쟁이 붙어요. 뭐가 붙냐면 1차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여해야 될 한국인들의 자격이 누구냐? 왜냐면 이제 임시정부 수립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이제 한국인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냐 이들이.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아니 그들이 원한다는데 왜 못 들어오느냐. 자격을 주지 말고 원하는 사람 다 들어오도록 하자. 소련의 입장은 뭐냐면 미소공동위원회가 왜 열리는 거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소공동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한국인들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이 보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국은 누구나 다 들어와라 라고 하면서 이 우익 진영을 다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지지하는 사람만 들어오게 하라. 이거 뭐 좌익만 들어오는 얘기잖아요. 자기들 유리한 세력만 들어오도록 이 장치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 합의를 못 봐요. 그래서 휴회가 됩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휴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판단을 내립니다. 아, 미국과 소련은 합의를 못 보겠다. 전 세계적으로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 양강이 지금 미국과 소련인데 이 미국과 소련이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는 같은 편이었지만 끝나고 나서는 이 둘이 지금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냉전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사회주의 진영, 자본주의 진영, 소련 진영, 미국 진영. 이렇게 이제 냉전의 어떤 모습들이 이제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 조짐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읍에서 놀라운 발언을 해요.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딱 결렬되는, 이 휴회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미국과 소련은 합의 못 본다, 얘들은. 그렇다면, 지금 38도선 경계로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와 있고 남쪽에 미국이 들어와 있으니, 합의를 어차피 못 본다. 그렇다면, 남한만이라도 빨리 정부를 세워가지고 38도선 위에 있는 소련을 격퇴시키자 라고 주장하는 정읍 발언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뭐야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만들자는 얘기는 뭐냐면 남과 북의 분단을 귀정사실화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좌우의 대립이 있긴 있었지만 남과 북이 분단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승만은 그 화두를 던진 거예요. 남과 북이 분단될 수도 있다. 일단 남한만이라도 정부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소련 격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충격이 온 거예요. 뭐? 남북 분단? 정부가 다른 정부가 들어온다고? 뭐지? 라고 하면서 여기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좌우에서 좌에 해당하는 인물은 여운형, 우에 해당하는 인물은 김규식이에요. 근데 이들의 성향이 극우, 극좌가 아니에요. 중도 세력들이에요.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분류긴 하지만 어쨌건 그 중간적인 어떤 그 세력들이거든요. 이들이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단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초경 미군 정도 이거 오케이 합니다. 왜냐면 미군 정은 무조건 안정화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싸우고 막 좌우 싸우고 원치 않아요. 이들은 그냥 안정화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면은 가능하겠다.
좌우가 일단 지금 하나가 한다고 하니까 초기 미군 정도 이거 지원을 해요. 그러면서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를 계속 연다. 친일파를 처단한다. 임시정부 만든다. 뭐 이런 내용들의 7원칙이 이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휴회됐다 그랬잖아요.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좌합작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요. 근데 결국 미국과 소련이 다시 참가적인 문제로 논쟁을 벌이다가 아예 결렬이 됩니다. 이제는 다음도 없어. 넥스트가 없어. 왜냐면 이 과정 속에서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게 나와요. 영국 처칠의 뭐 철의 장막, 또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독트린 선언이거든요. 트루먼 선언. 냉전, 소련, 우리 딱 선 긋고 우리 편 위해서 우리가 뭐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되겠냐고 이게. 결국은 결렬이 됩니다. 자, 야 이게 지금 한반도 문제가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파생되어가지고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이게 지금 결렬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지금 결렬돼 버린 거예요. 이제 이 한반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미국이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이제 해결하지 않고 어디로 넘겨버리냐면 유엔으로 넘겨버려요. 이 문제를. 자, 유엔으로 이제 문제가 넘어오는데 이게 사실 유엔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지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소련은 반대를 하겠지.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자, 유엔에서 이제 뭐라고 결정되냐면, 그러면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을 실시해라. 이게 결정이 됩니다. 소련이, 그래서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을 해요. 소련이 당연히 거부하죠. 아니, 봐봐.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 거래. 북한의 인구 적거든. 그럼 이 총선을 치르면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당연히 남한 주도의 국회가 만들어지고 그 남한 주도의 국회에서 헌법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소련이 이걸 찬성하겠냐고. 안 하지. 결국 한국임시위원단은 북한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유엔 소총위로 넘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 지금 소련이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일단 총선거를 해라. 그러니까 남한만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남한만이라도. 자, 이게 점점 분단이 기정사실화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한만이라도 해라. 그래서 열린 총선거가 바로 이 1948년도에 있었던 50총선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50총선 열리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지금 50총선을 한다는 얘기는 남한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남한에서만 지금 이게 정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당연히 북한도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북한은 뭐 사실은 이미 뭐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형식적으로만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준비 다 돼 있는 상태인데 남한이 딱 이렇게 해버려 정부 나와버리면 북한은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면 남북이 각각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결국 분단이 되는 거야. 이 당시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이 분단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 이거 한번 분단되면 이거는 전쟁으로 갈 거고, 이거 엄청난 동족상의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백범 김구예요. 백범 김구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봤지만 우익 진영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도 반대했잖아요. 이승만과 함께. 그런데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이 오니까 이 백범 김구는 이거는 아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분단은 막아야 된다. 이거 분단이라고 하는 개념은 좌와 우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한반도가 잘려나가는 거고 다른 정부가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 심지어 전쟁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 백범 김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윽고하는 거예요. 38선을 베고 쓰러질 지언정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는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좌익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좌익 진영에서는요, 1948년 4월 3일
이 좌익 진영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무장 봉기를 일으킵니다. 50총선에 반대하는 이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제주 4.3 사건이에요. 좌익 진영에서의 어떤 그 반대, 우익 진영에서의 반대, 지금 좌우가 지금 다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찬성하는 세력들은 이승만 주도의 세력들, 그 세력들. 결국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총선의 그 흐름으로 가자 백범 김구하고요, 김규식, 대한민국 임시정부일 때 주석이고 부주석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김구와 김규식. 김규식 같은 경우에는 또 앞에서 여러분들 그 좌우합작 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이 둘이 김일성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에게 정부 수립하지 말라. 북한에서 정부 수립하지 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뭐 남한 정부 이제 만들어지니 뭐 이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바로 남북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이 50총선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어요. 50총선은 그냥 흘러갑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 50총선은 역사적 의미가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 50총선이라고 하는 게 세계사적으로도 이게 이런 유래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선거라고 하는 거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게 옛날에는 왕이나 귀족들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르주아들, 중산층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이게 혁명이죠. 그래서 그 부르주아들이 남성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부르주아들이 갖고 있는 이 투표권에서 우리도 달라! 라고 해서 남성 노동자들이 또 들고 일어나요. 투쟁 속에서 결국 남성 노동자들도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까지 흘러오는데 여성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그러다가 여성들도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 혁명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유, 인권, 평화, 자유, 인권, 평등. 그 프랑스조차도 1940년대가 되어야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져요. 굉장히 늦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는 역사가 되게 짧아요. 몇십 년밖에 안 돼요.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흑인들 투표권은 더 나중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1인 1표, 특정한 나이 이상이 되면 1인 1표를 갖는 우린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이게 인류 세계사적 역사를 봤을 때 굉장히 짧은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이걸 한 번에 다 해버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다 1인 1표가 될 수 있는 보통선거를 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어쩌면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뭐냐면 이게 시행되면서 이제 남북의 분단은 기정사실로 된다는 것. 자, 총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누굴 뽑는 거냐면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 왜?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국회의원들을 뽑았고 그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제헌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죠. 제헌헌법에서는요.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는다라고 결정을 해요. 간접선거. 지금은 직접선거죠. 지금은 국민이 직접 뽑죠.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 이 방식으로 제헌헌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헌법에 의해서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거예요. 어쨌건 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니까 바로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해버려요. 북한은 이미 다 준비를 해왔어. 아주 금방 준비되어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면서 결국은 분단된 거예요. 3.8도선을 배경으로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분단돼 버린 거예요. 자, 어쨌건 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미뤄놨던 미군정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왜 민족 반역자들 처단 못했다 그랬잖아요. 해야죠. 이거는 정의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숙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토지들이 있어요. 그런 토지들
어쨌건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이 지주들이 많이 갖고 있는 토지들, 이 토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왜냐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그냥 나눠줬거든요, 토지를. 북한은 어쨌건 좋을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나중에 협동농장화로 다 뺏기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 이 시점 속에서는 북한은 지금 토지를 나눠줬다고요. 그 소식을 남한 농민들이 들었어. 어떻게 생각하겠어? 왜 우리는 안 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뭐냐면 민족 반환적 처단, 두 번째는 토지 분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개 숙제.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요, 그 민족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요. 국회에서. 예, 특별위원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이 반민특위를 만들고 그 일제강점기에 민족 반역자들 행위자를 잡아들이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승만 정부의 관리들이 막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로서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남북 대치단 상태고 지금 일단 이 참 힘들게 지금 정부가 지금 들어왔는데 관리들이 막 잡혀가는 거예요. 장차관 막 이런 사람들 막 경찰 막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승만 정부 입장이 되게 불안하죠. 이게 흔드는 걸로 이제 보여지는 거니까. 결국 이승만 정부는요, 반민특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반민특위 의원들을요, 간첩으로 몰아버립니다. 국회 프락치. 국회의원들 중에 뿌락치. 간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간첩들을 잡아들이니까 이 반민특위 의원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민특위를 공격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반민특위는 결국은 지탱하지 못하고요. 공소시효 축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 친일행위했던 사람들, 여러분 독일에서 나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요, 공소시효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뉴스 가끔 보면은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나치 활동으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공소시효를 아예 짧게 그냥 축소해가지고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아쉬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때는 다 그랬어. 이제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됐거든요. 이게 반민특위, 이게 이제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해서 처벌이 안 이루어진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민족 행위자 처벌은요, 이건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역사의 정의를 세운 일은 그때 좀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고 그냥 다음으로 넘기지 않으면 이건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반민특위는 와야 됩니다. 하지만 농지개혁은 이뤄냅니다. 농지개혁은요, 유상매입, 유상분배.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농지개혁은 이뤄내고 있지요. 네.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남북은 지금 바로 정부가 만들어졌고 결국은 북한이 남침을 하면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 6.25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진압하는 그런 과정에서 좌익 세력들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이제 일으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 좌익 세력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차별적 진압이 이루어져요.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까지도 희생이 돼버립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마비가 돼버리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민간인들, 좌익 세력들만 잡아들여야 되는데 좌익 세력들이 아닌 민간인들조차도 그냥 너 얘들 도왔지, 너도 빨갱이야. 손가락질 하나로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주도에는요, 어느 마을에 가면 제삿날이 똑같아요. 그 지역이 그냥 동시에 그냥 똑같은 날 몰살돼 버린 거예요. 제주가 여러분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섬이죠. 하지만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너무 아픈 역사가 너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레드 아일랜드라고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거든요. 빨갱이들의 섬이라고. 거기에는 물론 빨갱이들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 민간인들도 있거든요. 분류를 해야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인권이 있는데 분류를 안 해요. 그냥 막 있는 대로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게 그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 현대사에서 사람보다 이념이 앞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지점이 아닐까. 이제 그 제주 4.3 사건의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이 더 증폭된 게 이제 전쟁이에요. 더 큰 비극이 나오는 거예요. 북한의 남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건데, 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고 소련과 중국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때 이제 미국 국무부 장관이 애치슨이었는데요. 그 애치슨이 선언을 하나요. 뭐라고 하냐면, 극동방위선을 필리핀, 일본, 필리핀과 일본을 잇는 극동방위선을 그어버립니다. 한반도가 빠졌어요.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이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뭐야?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했나 보다. 라고 오판할 수 있겠지. 김일성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기운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침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어떤 경우도 합리화될 수 없어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6.25 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그 평가는요, 좋을 수가 없어요. 전쟁을 통해서 뭐 민족을 해방하겠다.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가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해방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건 김일성의 그 남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밀고 내려오게 되는 건데, 이 낙동강 방어선 여기까지 밀고 내려오죠.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때 이 북한, 이게 사실 이게 6.25 전쟁 미스테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북한이 6월 28일 날 서울을 점령해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3일 동안 머물러요. 나중에 낙동강을 이게 차지를 못했을 때 김일성이 서울에서 3일 머물렀던 것, 이거를 가장 통탄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3일 머물 때 저희 스탈린 난리 났어요. 동지들 왜 멈추고 있느냐, 빨리 전격전에 의해서 탱크 앞세워가지고 빨리 내려가서 한 달 안에 끝내야 되는데 왜 멈추고 있느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서울에서 멈춘 이유가. 그게 뭐였냐면, 지금 이게 한반도 이렇게 있으면 38도선이잖아요. 38도선을 지금 이제 북한 인민군이 밀고 내려오는데 이쪽 서울 쪽은 지금 작전대로 좀 밀고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을 지금 점령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쪽 라인, 춘천 쪽이 부대가 와가지고 이 수원 쪽을 점령해가지고 여기서 그 대한민국 그 국군들을, 주력 군대를 괴멸시킨다. 괴멸시키고 유유자적으로 밀고 내려가서 이 한반도를 적과 통일한다. 이게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쪽 라인은 지금 해결이 됐어요. 이쪽이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 춘천 쪽 라인인데요. 이 춘천 전투라고 하는 건데, 이 춘천 전투에서 그 육사단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북한의 남침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대응을 할. 그래서 북한이 떼가 밀고 내렸는데 여기서 박격포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이 심지어 38선 위부로 후퇴까지 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 빨리 내려와가지고 여기 지금 수원 쪽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력 부대가 서울에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올 때까지. 요 3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3일 동안에 메가더가 와가지고 이 전후 상황을 받고 메가더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미군이 투입되고 이 준비를 다 갖출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3일 동안에 밀고 내려오지 못하게 되면서 낙동강을 넘지를 못해요. 여기서는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특히 이제 유엔군은 제공권, 하늘을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넘지를 못해요. 그 과정에서 드디어
완전히 상황 뒤엎는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3일 동안 머물지 않았으면 인천 상륙작전 없어요, 저거. 그냥 바로 그냥 밀고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춘천 전투가 춘천 홍천 전투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가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압록강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 다시 한번 상황이 뒤집어지죠. 바로 중국군이 전격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철수를 하게 되죠. 뭐 인해 전술만 밀고 내려오니까 이게 그 유명한 흥남 철수. 이때 이제 메러딕 빅토리 뭐였죠? 무기 다 내리고 민간인들 싫잖아요. 그죠? 무려 14,000명을 기네스북에 올라갔죠. 이 민간인들을 구한 단일 배로 가장 유명한 배 메러딕 빅토리오 흥남 철수. 영화 그 국제시장의 그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철수하면서 결국은 일사후퇴 1월 4일 날 1951년 1월 4일 날 또 서울을 뺏겨요. 이게 바로 일사후퇴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또 올라와가지고 어떻게든 38선을 배경으로 또 싸우게 되니까 이때 이제 소련이 이제 이거는 이제 한 달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걸 못 끝낸 거라.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제 미국도 이제 다 이제 준비 들어왔고 여기서는 더 싸우다가는 이거 3차 대전 나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련이 휴전을 제의를 합니다. 그럼 휴전회담이 열리는데 이 휴전회담도 역시 그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에서 미소공동회에서 잘 안 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게 또 논의가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을 미국은 뭐냐면 자유송환 가고 싶은 나라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소련은 자동송환 북한에서 내려왔으면 북한으로 가는 거고 수호로 내려서 수호로 가는 거고 미국에서 자동송환 이게 이제 굉장히 첨예하게 이게 합의를 못 봐요. 그 과정 속에서 이승만 정부는 전쟁은 계속해야 된다. 조금만 더 이거 지금 승리가 눈앞에 나왔는데 왜 여기서 휴전하려고 하느냐 라고 해서 지금 이 포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감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들을 석방해 버립니다. 공산주의 반대하는 그 포로들을요 석방해 버려요. 누구 맘대로. 지금 이 포로 회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휴전 회담이 가장 중요한 포로인데 이승만 정부가 풀어버리는 거예요. 미국으로서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결국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왜냐면 후방에서 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이승만을 제거했을 때 대안이 없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정부가 원하는 걸 들어주죠. 두 가지였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도 미군은 주둔하라. 그리고 경제 원조하라. 두 가지. 요거 들어주기로 하면서 결국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고 요게 이제 이러면서 휴전선. 네. 38도선이었죠? 이제 휴전선이 지금 체결되었고 약속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전쟁 휴전 회담 끝나자마자 바로 체결되었고 여기에 근거해서 쭉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있는 배경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6.25 전쟁의 흐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서울 보세요 한번. 자 서울의 주인이 몇 번 바뀌어요. 자 밀고 내려와서 한번 바뀌었어. 인천 상륙전에서 바뀌었어. 중국 개입이 또 바뀌었어. 다시 서울만 4번 바뀌어요 주인이. 야 여러분들 그때 그 다큐를 보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한 노인이 태극기와 인공기 두 개를 들고 나와요. 학국 주인이 바뀌니까 어디다가 줄을 서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여러분 생존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선택 해보신 적 없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니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선택은 해본 적 없죠? 근데 6.25 전쟁 때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은 여러분들 절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나의 가족이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 그 생존과 관련된 선택 앞에서 벌벌벌 떨 수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합리화될 수 없다라는 거. 이념이 사람보다 앞섰을 때 우리는 이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로 증폭되면은 안 되겠다는 이 현대사의 교훈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